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 이미지 영상 과정의 강의를 맡은 강사 김원중입니다. 입문과 기본 과정을 통해 데이터 라벨링 세계의 문을 여시고 또 오늘 이 강의까지 오신 모든 수강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교육 과정은 입문과 기본, 심화 총 3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심화 과정은 그 중에서도 커리큘럼상 가장 마지막에 있는 난이도가 높은 주제를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입문과 기본에 비해서는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습 과제 또한 기본 과정처럼 강의가 끝난 이후에 실제로 해보셔야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꼼꼼하게 잘 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강의를 잘 수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도 6번의 강의 동안 최대한 좋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강의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모든 자료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인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용 교재입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에 의해 복사나 재배포가 금지되어 있고요. 교과과정 학습에만 꼭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컴퓨터 비전 분야의 심화 기술과 심화 라벨링 저작 도구 및 기법을 먼저 알아볼 예정에 있습니다. 이 학습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심화 기술 그리고 심화 라벨링 이 2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2가지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심화 기술로는 저희가 입문 과정에서 소개해드린 다양한 AI 이미지 영상 분야의 기술들 중에서도 미처 설명드리지 못했던 고난도 기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심화 라벨링에서는 기본 과정에서 봤던 바운딩 박스 폴리곤, 폴리라인 키포인트 외에 OCR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이 2가지 라벨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목차를 살펴보시면 먼저 심화 라벨링 유형과 저작도구 및 기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심화 라벨링 유형과 저작도구 기법은 먼저는 활용 분야에 대해서 이미지 데이터와 영상 데이터 각각 활용 분야를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라벨링 저작도구의 접근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드릴 활용 분야는 OCR입니다. OCR은 한글로 이제 광학 문자 인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영어로는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미지상에 있는 텍스트를 코딩으로 이제 알아볼 수 있게끔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아래 이미지로 보실 수 있듯이 영수증에 있는 텍스트들을 실제로 이렇게 옮겨 적는 식의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개인정보 비식표가 예시에 나와 있듯이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과 같은 어떠한 이미지로 촬영했을 때 인식시킬 수 있는 주요 텍스트 구간들을 인공지능이 찾고 또 이렇게 비식별화 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에 활용되는 그러한 기법과 분야입니다. 그래서 OCR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먼저는 바운딩 박스든 폴리곤이든 이미지상의 그 글자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라벨링이 먼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박스를 생성하는 이 바운딩 박스를 통해서 어떤 텍스트의 위치를 먼저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는 텍스트 구간에 한의원이라는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제 바운딩 박스 특성에 맞게 최대한 여백 없이 라벨링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의원이라고 정확하게 텍스트를 입력하는 그 방식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OCR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처음 접하시는 개념이 있으실 수 있는데 바로 오픈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데이터셋 이렇게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라이브러리와 데이터셋이 오픈되어 있다. 즉 기존에 많이 연구되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지원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CR 같은 경우에는 2006년부터 구글에서 무료로 이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미지처럼 영문이나 텍스트, 그 다음에 특수 문자까지도 이미지상의 텍스트를 식별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로 변환해서 리턴해주는 그런 식의 이제 기술이 이미 오픈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OCR이 많이 활용되어 왔고 그 다음 이제 기존의 데이터나 인공지능 산업을 좀 빠르게 시작한 유럽이나 미국권에서는 이러한 데이터가 이미 충분히 많이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 라이브러리로도 공개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지의 문자에서 특징점을 추출하고 오차율이 적은 실제 디지털 문자를 반환해 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는 고서 데이터를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OCR 내 세부 활용 분야 중에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방금 설명드린 오픈 라이브러리, 유럽이나 미국권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영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앞서 이제 살펴보셨던 것과는 다르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구축해야 되는 분야들을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드리는 고서 데이터 같은 경우가 당연히 유럽권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가 않은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공문원 기록유산,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한문을 굉장히 많이 활용한 고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OCR로 인식하고 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후 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하는 그런 가치가 있겠고요. 특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고서 같은 경우에는 작성하는 방식 자체가 세로 쓰기 같은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제 인식을 시키고 데이터로 변환할 때는 저런 식으로 가로 형태로 다시 배열 자체를 바꿔줘야 된다는 점도 고서 데이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개인 신분증 데이터인데 제가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상에 이런 주민등록증이라던가 그 다음 운전면허증을 인식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많이들 좀 젊으신 분들이 활용하시는 것처럼 그 자동 킥보드 같은 경우도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먼저는 신분증이나 이제 운전면허증을 인식시켜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처럼 좀 일반화되어 있는 실제로 개인 신분증을 인식시키거나 또 등록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개인 신분증 데이터, OCR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는 카메라 어플을 통해 신분증을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면 프레임에 그 신분증을 잘 맞추면 실제로 이제 OCR을 통해서 이름,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들을 식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비식별화 처리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들을 추출하고 인식해내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문서 데이터입니다. 문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양식의 문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형, 비정형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정형, 비정형 단어 자체가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해진 형식, 비정형은 반대로 비정형, 그냥 정해지지 않은 형식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정형 문서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처럼 공용화되어 있는 어떤 양식이 있고 그 양식에는 즉 내가 원하는 값들이 다 정해진 위치에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형 문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비정형 문서는 뭐 일기장이라던가 그리고 손글씨 자체가 비정형화된 텍스트이거든요. 인쇄체는 저희가 정형화된 텍스트라고 보고요. 그 다음 손글씨는 비정형 텍스트라고 보는데 이것과 별개로 또 비정형된 양식, 그러니까 위치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 양식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일기장이라던가 그런 식의 좀 문서들도 포함이 됩니다. 어쨌든 이 문서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문서를 OCR로 인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정하고 그 정보를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게끔 라벨링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나 비정형 문서 그리고 손글씨 등의 비정형 텍스트가 들어간 그런 문서들은 텍스트 인식을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들을 좀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데이터 라벨링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내에 보시면 빨간색 박스로 텍스트의 위치를 식별하고 그 안에 있는 텍스트들을 실제로 OCR화하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디지털 전산 텍스트로 추출해내는 게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개드린 라벨링 기법은 복합 라벨링입니다. 사실은 앞서 설명드린 OCR도 이 복합 라벨링이 한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바운딩 박스나 폴리곤 같은 이미지 내의 위치를 식별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라벨링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 후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텍스트 라벨링까지 총 2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러한 복합 라벨링들이 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로는 여러 개의 기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라벨링 기법을 통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로는 저희 기본 과정에서 스포츠 선수들의 키포인트 라벨링을 수행을 하셨잖아요. 다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스포츠 선수들이 있을 때는 각 라벨링 객체들을 따로 인식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서 바운딩 박스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예시도 존재를 합니다.
또 다른 복합 라벨링 예시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나오는 저런 경우에도 사람과 동물을 각각 식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를 복합적으로 진행하고 키포인트는 별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바운딩 박스를 한 경우에는 사람의 골격을 인식하는 거고, 반려동물이라고 바운딩 박스를 친 부분에는 동물의 골격이라고 학습이나 인식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본 과정에서 차선을 그리고 횡단보도를 각각 폴리라인과 폴리곤으로 라벨링하는 프로젝트도 실제로 해보셨을 텐데요. 그 외에 추가로 차량 자체도 바운딩 박스로 추가로 라벨링하는 그런 복합 라벨링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는 3차원 폴리라인이라는 기법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대부분의 이미지들이 2D 이미지겠죠. 그런데 3D 이미지를 활용한다면 이런 식의 3차원 폴리라인이 가능합니다. 폴리라인을 활용해서 X축, Y축, Z축까지 라벨링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상 레이저 스캐너나 항공 이미지 조합을 통해 3차원 폴리라인을 추적할 수 있고 목표 객체를 더욱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살펴보시면 뇌신경 반응 라벨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미지 중에서도 신경세포를 라벨링하는 의료 이미지에 속하고요. 일단은 그냥 일반적인 폴리라인처럼 보이시겠지만 보시면 중간중간에 전환점을 기반으로 X축, Y축으로 가던 것이 Z축까지 총 3방향으로 가는 그런 식의 종류고요. 그 다음에 건물 3차원 라벨링 보시면 말 그대로 건물의 표면적인 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가로, 세로, 길이 그리고 높이까지 다룰 수 있는 3차원적인 라벨링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차원 폴리라인이 있듯이 3차원 키포인트도 존재를 합니다. 보시면 이미지상의 어떠한 위치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까지 지정할 수 있다거나, 그 다음에 3차원 그래프상에서 볼 수 있는 저 카메라 예시를 보시는 것처럼 이 점이 정확히 입체적인 제품 안에서 어느 지점에 속하는지를 라벨링하고 또 활용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 3차원 키포인트도 앞서 이제 구글의 OCR, 오픈 라이브러리와 데이터셋처럼 오픈 라이브러리 데이터셋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픈 포즈라는 이름으로 보실 수 있는데, 아래 오른쪽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저 이미지를 살펴보시면 실제로 오픈 포즈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인식해낸 결과값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게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가상의 캐릭터와 카메라에 촬영되는 내가 춤을 추는 것으로 서로 이제 대결하는 그러한 게임들이 있는데, 실제로 오픈 포즈가 굉장히 사람의 골격을 잘 잡아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픈 라이브러리 데이터셋 OCR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많이 데이터를 구축한 미국이나 유럽권에서도 이제 영문 같은 경우에는 많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실 사람의 골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픈 라이브러리 데이터셋 외국에서 구축된 것도 국내 데이터에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도 마찬가지로 얼굴까지도 저렇게 눈, 코, 입을 잘 따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차원 키포인트, 3D 키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픈 라이브러리 데이터셋이 있다라고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총 84개의 랜드마크를 얼굴 데이터에서 추출한 예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실제로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눈, 코, 입 위치의 변화를 통해서 얼굴의 행동을 분석해서 감정을 추출한다거나, 아니면 입술을 읽어서 이 사람이 뭐 어떤 말을 하는 건지까지도 좀 이렇게 인공지능이 추출할 수 있게끔 하고요. 골격과 마찬가지로 유럽이든 국내든 사람의 얼굴 자체가 눈, 코, 입이 있는 거는 크게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오픈 데이터도 국내 이제 인물, 동양인의 얼굴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특징은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데이터셋을 또 구축해서 조금 더 정밀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최근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이 마스크가 포함된 데이터도 전 세계에서 많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자체도 좀 알고 계시면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도시 3차원 데이터입니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3차원이 계속해서 나오죠. 저희가 이제 2차원 2D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뭐 해봤자 가로, 세로, 길이 정도만 본다라고 했으면 이제 높이까지 아니면 깊이 이런 식의 3차원 정보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도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건물들의 면적뿐만 아니라 높이까지 볼 수 있으면 더욱더 고도화된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입문 과정에서 라벨링 기법 설명드릴 때 같이 설명은 드렸을 텐데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이미지의 모든 픽셀에 클래스를 부여하죠. 그래서 아래 이미지 보시면 이미지 내에 사람한테 픽셀 자체에 클래스를 부여하고 그러면은 사람이 아닌 구간은 다 배경이라는 영역으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배경을 이런 식으로 아웃포커싱 기술을 입혀서 사실 요즘 대부분의 카메라가 이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런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데이터 라벨링 아니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디서든 좀 자신 있게 또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이런 식이 활용된다라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에서는 그래서 폴리곤, 폴리라인 등의 기존에 활용했던 기법들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기법들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뒷부분에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실 텐데요. 보시면 지금 이미지상에 보트가 있고 그 다음에 폴리곤을 사용해서 이 보트를 먼저 외곽을 따죠. 그럼 외곽을 딴다라는 건 곧 영역을 지정하는 거고 그 영역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픽셀의 클래스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픽셀의 클래스를 부여한다는 것은 결국엔 색칠한다는 개념과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배는 빨간색으로 색칠을 하고 물은 워터는 파란색으로 채우기라는 또 기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픽셀을 색칠하는 개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픽셀의 라벨링을 한다는 게 가장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네, 그래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도 오픈 라이브러리와 데이터셋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는 아니고요. 데이터셋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픈 라이브러리와 데이터셋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 오픈 라이브러리는 사실상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모델, 인공지능 모델이 같이 있는 개념이라면 데이터셋은 이제 모델은 아니고 라벨링된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차이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이제 오픈 데이터셋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작업이 완료된 그런 주행 환경 이미지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개 클래스로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도 되어 있고요. 이런 식의 데이터셋은 사실 해외 데이터셋이긴 해요. 그래서 국내 교통 상황에 맞게 추가적인 데이터 구축이나 라벨링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어서 실제로 최근에도 데이터 가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3차원 직육면체, 3D 큐보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큐보이드는 이제 직육면체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이제 바운딩 박스를 조금 3D 개념으로 한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바운딩 박스가 수직 수평의 그 렉트 박스라는 것도 기억하시나요? 이게 수직인 이유, 수평인 이유가 좌표값을 기준으로 객체의 위치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직 수평인 경우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3D 큐보이드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수직 수평 직육면체 박스로 진행이 되고요. 2차원 이미지에서 객체의 깊이까지 표시한 3차원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행환경, 자율주행 그 데이터 가공에서도 자동차, 그 다음에 산업 현장에서도 저런 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도 이미지 한번 예시 보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3차원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 되어 있는데요. 자, 3차원이, 지금까지는 3차원은 3차원이지만 이미지 자체는 그냥 일반적인 촬영 이미지였던 거 기억나시죠? 좀 전에 보셨던 이미지들은 다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들이었다면 3차원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미지 데이터 자체가 기존에 사용하던 데이터랑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이미지를 촬영하고 수집하기 때문에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뭔가 게임 화면 같이 생겼죠. 이런 식의 이제 라이다 데이터를 라벨링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기법과 분야라고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 이제 영상 보시면 저런 식으로 이제 3차원 라이다 상황에서의 차량의 이제 이동에 따른 주변 지형, 지물 같은 것들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이제 오픈 데이터셋, 라이브러리는 아니지만 데이터셋이 존재를 하고요. 총 28개 클래스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되어 있고 자율주행 분야에서 특히나 활용 가치가 높은 이제 라이다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실제 촬영 이미지와는 다른,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다른 이미지 데이터들이 데이터 가공에 많이 활용되면서 다양한 분야들 또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손 차량 데이터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라이다 데이터는 아니고요. 일반 이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량에 나온 여러 가지 흠집이라던가 사고의 파손 이런 것들을 촬영해서 그 부분을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말씀드린 것처럼 픽셀 단위로 라벨링을 하죠. 색칠하듯이. 그래서 차량 이미지로부터 파손 부위를 검출하고 이 부위를 가지고서 이제 학습을 시켜서 나중에 차량만 가지고도 이런 부분들은 파손이다 이런 것들을 식별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야도 있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대표적으로 이제 사실 차량 주행 데이터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카메라 데이터, 왼쪽에 보시는 건 일반 카메라에서 찍은 도로 환경을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처리한 거고, 오른쪽은 라이다 데이터. 그래서 이런 식으로 3D 지형 지도나 자율주행 환경에 대한 3D 이미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이제 라이다 데이터가 가지는 가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3D 객체 데이터는 그래서 차량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라벨링이 가능합니다. VR, AR, MR 같은 기술 개발에도 활용이 가능하고 높은 정확도를 가진 고해상도 3D 지형 지도를 제작하는 데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라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가 도입될 때 자율주행에도 반드시 더 큰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도 되고 있고요. 야외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도 이제 인식을 해서 뭐 게임이라던가 그 다음 건축 및 인테리어 3D 조감도 이런 식에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를 소개해드리면 멀티모달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아래 이미지 보시면 로봇이 먼저 이제 사람의 발화와 그 다음에 얼굴 감정을 같이 인식하죠. 멀티모달이라는 말 그대로 멀티 채널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별해서 인공지능 아나운서, 뭐 가상 아바타와 같은 그러한 데이터 가공이 되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또 이제 수화 같은 데이터도 이제 사람의 손 모양 자체도 라벨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수어를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의 어떤 외곽이라던가 표정 이런 것들도 또 같이 종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분야라고 또 예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대 전반적인 심화 과정에 좀 알맞게 소개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분야들을 소개를 드렸고, 이제 라벨링 저작 도구의 좀 실무적인 내용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튜토리얼은 사실 많이 익숙하시죠? 저희 입문 과정이랑 기본 과정에서도 이 튜토리얼에서 많이 프로젝트 실습을 진행을 하셨을 텐데요. 프로젝트 상세 페이지도 동일하게 이제 작업 시작하기, 가이드 보기, 문의하기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통계나 수정하기, 그리고 툴 화면 내에서도 시간 저장 제출 이렇게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OCR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툴은 조금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OCR 라벨링 저작 도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과정에서 진행하셨던 바운딩 박스, 폴리곤, 폴리라인 키포인트와 동일한 작업 화면이어서 보시는 것처럼 다 익숙한 내용들일 거예요. 단축키, 그 다음에 작업 캔버스, 라벨 리스트, 다 OCR은 이전에 진행하셨던 저작 도구와 유사. 단축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진행하셨던 것과 동일한 단축키들이 있을 거고, 여기서 박스는 모든 라벨을 통칭하여 사용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작 도구가 동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OCR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바운딩 박스나 폴리곤 같은 이전에 사용하셨던 기법들이 동일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단축키는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뭐 전체 박스 선택,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도 마찬가지고요. 보조선 형태에 되어 있는데, 보조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본 과정에서 실습하실 때 보면 마우스 포인트마다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보조선이 있던 거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게 이제 M을 누르면 박스 형태로 바뀌는데, 그 박스는 픽셀이 고정되어 있는 박스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를 가지고서 글자들을 이렇게 대보면서 실제로 OCR을 진행할 때는 최소 크기 이상 되는지, 나중에 이제 라벨링 가이드 말씀드리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요 단축키 이제 설명드릴 때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이 M을 눌러서 그 십자선이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박스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은 좀 여기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OCR 가이드라인 설명드릴 때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할 예정에 있고요. 마찬가지로 박스 삭제, 그 다음에 박스 번호 숨기기 보이기, 경계 숨기기 보이기, 동작 취소 동작을 다시 되돌리는 것까지도 유사하고요. 그 다음 이미지 밝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 박스, 다음 박스 선택,
이런 식의 대부분의 가이드가 다 동일하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좀 차이가 있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라벨링 조작 도구 화면 구성입니다. 물론 시간 계정 정보나 저장 제출 버튼까지는 동일하고요. 여기서부터가 좀 차이가 있죠. 단축키 확인, 그 다음에 크기 확대, 축소, 리셋, 이미지 밝게, 어둡게, 동작 취소, 되돌리기. 여기까지는 동일하지만 여기서부터가 달라집니다. 사용 도구 및 저작 버튼. 보시면 폴리곤, 폴리라인은 알고 계시지만 브러쉬 채우기는 또 처음 보는 기능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객체의 클래스를 부여하는 드로우라는 버튼, 그 다음에 객체의 클래스를 제거하는 이레이저. 그러니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결국 픽셀에다가 클래스를 부여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객체는 픽셀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드로우는 픽셀에다가 색칠할 수 있고 이레이저는 지운다. 이렇게 차이를 좀 이해해 주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앞정렬로 그리기, 뒤정렬로 그리기 되어 있는데 먼저 F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제가 횡단보도에 이미 색칠을 했는데 그 위에 차가 지나갈 때 저희가 앞 정렬로 그리기 한 다음에 차를 색칠을 하면 횡단보도를 침범했을 때 횡단보도도 같이 지워지지만 뒤 정렬로 그리기 한 다음에 쫙 색칠을 했을 때는 자동차는 당연히 색칠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는 이미 색칠이 되어 있으면 침범되지 않고 이제 뒤쪽으로 정렬이 그려진다. 이런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조금 헷갈리시죠? 이 부분은 저희가 뒷부분에서 저작도구 시연이라던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라벨링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F는 단축키 개념으로 앞정렬 그리기, R은 뒷정렬 그리기 이 부분만 이해하고 가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체크 인풋인데 이것도 굉장히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버튼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어떤 기능인지는 궁금하셔도 조금 참아주시고요. 뒤에 이제 실제로 시연할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우선은 이 버튼은 그냥 이미지상에 모든 픽셀이 누락 없이 속상 없이 부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다.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캔버스 화면 배열 조절하는 것도 있고요. 작업 캔버스나 픽셀 화면. 자, 6번 같은 경우가 좀 처음 보시는 화면이죠. 기존에 없던 화면인데 이것도 이제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픽셀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돋보기 창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확대를 해서 봐야 하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픽셀을 라벨링한다라는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래서 픽셀 화면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작업 캔버스 화면으로 봤을 때 너무 크기 때문에 픽셀이 제대로 색칠됐는지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 픽셀 화면을 통해서 본다면 정말로 제대로 색칠이 되었는지 자세한 픽셀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픽셀 화면 기능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클래스 리스트도 조금 다릅니다. 바운딩 박스나 폴리곤 이런 것들 할 때는 저희가 이제 라벨링한 객체가 있을 때 그 객체에 대한 정보가 이 리스트에 보였다면 이미 클래스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보통 글쎄요 미술 같은 거 할 때 팔레트라고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클래스는 이 색깔로 색칠한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래서 마치 진짜 색칠 공부하듯이 옆에 리스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걸로 라벨링을 진행하는 그런 식의 이제 저작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연 때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 거니까요. 단축키 또 설명드리면 이미지 크기 조절하는 거 그리고 이미지 어둡게 하기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고 밝게 하기 있고요. 자, 앞정렬, 뒷정렬, FR 버튼 있다라고도 한번 설명드렸고 폴리곤, 폴리라인 그리기 완료는 마찬가지로 엔터입니다. 그 다음에 라벨 투명도 밝게라는 기능이 좀 새로 추가되어 있는데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브러쉬, 폴리라인, 채우기, 폴리곤 이렇게 모드를 좀 단축키로 지정할 수 있게도 되어 있어요. 1, 2, 3, 4 버튼도 되어 있고요. 자, 5 버튼, 원본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픽셀을 라벨링하기 때문에 색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본 이미지를 봐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본 보이기 버튼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리기 지우기는 B 그 다음에 역순으로 지우기는 폴리곤 폴리라인 해보실 때 사용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폴리곤 폴리라인이 순차적으로 점을 찍어서 라벨링을 하잖아요. 근데 엔터 누르기 전에는 계속 그리던 걸 이어서 그리고 싶을 때는 백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역순으로 점을 하나씩 줄여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 굵기를 줄이는 것도 요 사이즈가 있다라는 게 좀 특징입니다. 네, 언두와 리도 있고요. 라벨 투명도 조절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이브 버튼까지 존재합니다.
네, 이제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전반적인 챕터 1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한번, 네, 강의 들으셨던 내용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다음과 같이 이미지에서 정보를 추출하려고 합니다. 어떤 기법이 적절한가요? 정답은 네, 3번이죠. 이미지로부터 글자를 인식하는 OCR이 적절합니다. 자, 2D, 3D 키포인트 오픈 라이브러리 데이터셋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사실 제가 오픈 라이브러리랑 데이터셋을 자세하게 이제 이름을 설명드리지는 않았는데 정답은 오픈 포즈입니다. 포즈라는 이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데이터 라벨러 분들 입장에서는 이 오픈 라이브러리나 데이터셋보다는 데이터 라벨링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서 간단한 언급 정도만 진행을 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오픈 라이브러리 혹은 오픈 데이터셋을 찾아보셔도 나중에 데이터 라벨링이 이런 식으로 이미 구축된 데이터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라벨링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자, 정답이 뭔지 한번 볼까요? 맞습니다. 픽셀을 모두 라벨링하지 않았죠. 아니면 지금 그라운드는 저 색깔로 이제 라벨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색깔이 아예 칠해져 있지 않았죠. 그래서 라벨링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 외에도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굉장히 가이드가 좀 엄격하면서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강의 잘 들어주시고 실습 때 잘 통과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습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컴퓨터 비전 분야에는 다양한 활용 분야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3D 직육면체, 큐보이드라고도 불렀었죠. 3D 라이다, 그 다음 3D 폴리라인, 3차원 키포인트, OCR,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등의 다양한 라벨링 기법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희가 OCR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본격적으로 배워보겠다라는 계획도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메이커 플랫폼에서도 OCR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참고 자료도 같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질의 답변 시간인데 이 부분은 저 이메일로 이 강의를 들으시고 궁금한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챕터 강의를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심화과정답게 내용이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고 좀 막막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그 이후 강의에서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설명드릴 테니까요.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요. 전체 강의 내용 한번 정리하시면서 그 다음 강의 때 잘 준비해서 들어오시면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